네,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세션 2의 사회는 정궁식 한국법제학회장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정궁식 한국법제학회장님께서는 한국고문서학회 편집위원장, 하버드 옌칭 연구소 초청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2부 사회를 맡은 정긍식입니다. 일단 1부와 마찬가지로 두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최지연 연구위원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이시고요. 한국경제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작이 20분으로 늦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먹는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20분 늦었지만 저희들은 한 10분 정도 당겨 끝내기를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30분 발표되어 있는데 25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지연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 중에서도 OTT 플랫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올해 제가 연구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 기간이 10월까지라서 아직 연구가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얼마 전에 중간 심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연구에서 이제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직은 다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비추어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면은 좋겠다 이런 방향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제가 또 마지막 순간에 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조금 바꾸다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만 아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5개 섹션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면서 배경이라든지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쟁 현황인데요. 크게 경쟁을 레거시 미디어와 OTT 그리고 OTT 내에서 국내 OTT와 해외 OTT 이렇게 경쟁을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 하에서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일단은 지적을 하면서 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기반해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가면 논의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인데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계속 집안에 본의 아니게 있게 되면서 OTT 플랫폼의 사용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산업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엔데믹이 되어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OTT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그 방송 미디어 전체 미디어 소비 중에서 OTT가 증가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료 방송 쪽이 특히 심한 감소를 보입니다. 케이블 TV나 IPTV 같은 유료 방송과 OTT 미디어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OTT와 케이블을 통해서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콘텐츠를 송출을 하고 있는데도 그 적용 법률은 그 유료 방송과 OTT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료 방송 쪽에서는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이 부분이 기존 방송과 OTT의 규제 경쟁 구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미디어 OTT, 국내 OTT 플랫폼과 해외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OTT 시장 내에서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OTT는 계속해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규제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시장 내에서 한 사업자가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국내 OTT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공정 경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OTT와 OTT 간의 어떤 이렇게 지원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레거시 미디어와 OTT 간의 규제 불균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과제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앞 세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기술 개발,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과 함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OTT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규율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앞으로 막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이렇게 산업 발전과 공정 경쟁의 기반이 되어야지 그 산업 발전과 공정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다라는 데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도출해 내고자 하는 목적은요, 연구의 이제 나중에 결과로는 일단 OTT의 일반적인 개념, 법적인 개념과 특성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의 공정 경쟁, 그리고 국내 OTT와 해외 OTT 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는가, 적어도 방향 정도는 제시하고 원대한 꿈으로는 이제 규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그 영역적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규제법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기는 하는데 자연 독점이나 아니면 국가 독점처럼 규제 산업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산업은 아닙니다. 전문 규제기관도 있고 특별규제법에 따라서 진입규제라든지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진입규제, 요금규제, 행태규제 이런 여러 제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제약 하에서나마 지금은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과점적인 시장 구조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정위랑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 경쟁법적 규제랑 그리고 전문기관과 별도의 입법에 따른 전문 규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는 규제법이 설정하는 일반적인 일정한 한계 내에서 경쟁법이 규율하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규제법의 전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역별 규제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영역별 규제 체계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규제법 전반에 통용되는 전제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OTT는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기존의 방송, 통신 이렇게 구별되는 수직적 규제 체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영역으로 포섭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규제 체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각 영역에 고유한 규제 목적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OTT를 어느 쪽에서 규제를 해야 되냐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가 결국은 OTT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본질상 방송인가 아니면 통신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법상 공정 경쟁의 개념을 본질을 같이 하는 상품 서비스 간의 경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OTT처럼 이렇게 방송과도 경쟁하고 통신과도 경쟁하는 서비스의 경우에 이 새로운 서비스가 과연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와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경쟁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지 동일한 체계 하에서 동일한 규제적 제약을 받으면서 경쟁하도록 할 서비스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OTT가 일단은 기존 방송과 경쟁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OTT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쟁 현황인데요. 기존 방송 레거시 미디어와 OTT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OTT 서비스의 매출 현황과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주요 OTT 플랫폼의 기준 매출이 2023년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크게,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 매우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내 OTT도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매출은 증가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왓챠의 경우에 약간 감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두고 있는데 그 국내 OT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서비스 이용률도 각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유료 결제도 매우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 OTT에서 이용하는 콘텐츠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았을 때 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이용자들은 OTT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절반이 조금 넘는 이용자들은 OTT의 고유 자체 제작 콘텐츠를 더욱더 시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플랫폼으로 OTT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나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좋아한다. 이게 그럼 대체라고 볼 수 있는지, 대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조차도 매우 모호합니다. 그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 그러면 유료 방송과 OTT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유료 방송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어떠한가? 유료 방송의 IPTV는 가입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가입자는 약간 감소를 하여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2022년보다 2023년에 1.5% 정도 증가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 숫자가 눈속임을 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증가를 하였지만 실제로 보면은 IPTV의 가입자가 상당 부분이 호텔이나 병원처럼 그 복수 그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료 방송 가입자가 증가한 폭이 많고, 그 일반 가구, 그러니까 개별 가입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정말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로 따져본다면 전체 가입자 수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OTT의 영향으로 결국은 IPTV의 BOD 매출도 감소를 하고 있고, 유료 방송 사업자의 월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유료 방송 시장의 규모는 그래도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지만 유료 방송의 성장 동력을 둔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OTT와 해외 OTT의 경쟁 현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또 그 국내 OTT의 넷플릭스의 이용자가 아주 독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국내 OTT의 뭐 티빙이나 왓챠나 뭐 웨이브 같은 것들은 이용자가 전년에 비해서는 23년도에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넷플릭스가 너무나 독보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 이대로 놔둬도 국내 OTT와 해외 OTT 간의 경쟁이 그 공정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보았을 때, 넷플릭스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초기에는 미국 드라마를 막 찾아보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시장에서 아주 크게 흥행을 한 것은 K 좀비 시리즈, 이런 그 한국 K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넷플릭스 CEO가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에 지속적으로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 앞으로도 대규모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OTT들은 어떠한가? 티빙은 이용자 수가 뭐 조금 늘었지만 웨이브는 동일한 수준이고 왓챠는 오히려 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용자 수가 정체하고 감소가 되면 이 세 개의 국내 OTT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업 이익이 난 적이 한 해도 없어요.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영업 손실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영업 손실 폭이 커지다 보면은 이용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 환경에서는 공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K 콘텐츠 양질의 K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용자 수 감소와 영업 손실로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두어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제작 거래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강화되면서 프로그램 제작 거래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작 단가를 넷플릭스가 굉장히 높여놓은 것으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콘텐츠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작 수요가 좀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방송 사업자나 OTT의 프로그램 수요는 감소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제작거래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로 현황을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 적용되는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레거시 미디어와 OTT에 있어서의 규제의 불균형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진입 규제가 있겠죠. 방송법상에서는 뭐 진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기적으로 재허가 대상이 되고 승인 대상 뭐 종합 편성 채널은 승인 대상이고 일반 유료 방송은 등록 대상이지만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 영무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시장 진입 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규제 수준이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이 특히 그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때 그러면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된다라는 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 겸용 규제도 역시 방송법에서 따르면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 신문, 방송사, 통신사의 방송사업 유형별 소유 규제를 두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 영무를 수행하는 OTT는 어떠한 소유 겸용에 대한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점유율 규제도 마찬가지인데요. OTT는 뭐 매체 합산 영향력 지수 산정이라는 것을 할 때 N스크린 시청 행태 조사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매우 간접적으로 점유율을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유료 방송의 점유율 규제 강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내용 규제가 조금 심한데요. 그 유료 방송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OTT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유해 정보나 불법 정보에 한정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서는 영화 비디오법에 따라서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 체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유료 방송이나 아니면 OTT로 방영을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심의의 방식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규제가 불평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편성 규제도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의무 재송신이라든지 채널 변경, 편성 변경 승인 등 엄격한 편성 규제 적용을 받지만 OTT는 어떠한 규제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고요. 광고 규제도 있는데 방송법은 방송 광고의 허용 범위, 시간, 횟수, 방법 이렇게 매우 세밀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OTT는 그러한 방송상에 OTT에게 적용되는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고 그냥 표시광고법상의 규제나 아니면 개별 법령에 따른 품목 규제만 방송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리고 또 방송 사업자 간 아니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OTT와 레거시 미디어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OTT는 방송법이나 IPTV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간, 이용자 간 관계 규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거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수익 배분 행위 같은 것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규율할 만한 법적 장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 금지 조항은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설비 제공이나 상호 접속 등으로 그 차별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방송법에서 방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조정 대상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TT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방송법상 방송은 OT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TT가 과연 이 분쟁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느냐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법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 사업자는 나열된 사업자에 없어서 결국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OTT 플랫폼 사업자는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수직 규제 체계로 나뉘어서 규제 불균형이 나타난 것에 따라서 기존 방송과 OTT 간의 공정 경쟁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불균형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존 방송은 방송법상 규제 대상이 되고 OTT는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송신망을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개념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의 정의가 기존 지상파 방송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포섭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융합 영역이나 경계 영역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방송법상 방송 개념을 개정해서 확장하는 것은 기술의 진화나 산업의 성장,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지 않을까,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OTT와 해외 OTT 간에는 규제 불균형은 적어도 없습니다. 드러나는 규제 불균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자가 경쟁을 자유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보았을 때 하나의 외국 사업자가 매우 독보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내 OTT를 조금 더 지원해서 좀 더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그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해외 OTT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U나 아니면 EU의 회원국인 프랑스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통해서 글로벌 OTT에 대해서도 EU 영내 제작 콘텐츠에 대해서 쿼터제를 두고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산업보호 정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맺지 않았고 우리는 FTA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런 보호주의적 입법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 외국 OTT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맺은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서 고정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양국이 조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세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우리 국내 OTT 플랫폼은 국내에서 그 외국 OTT와의 경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수 시장이 좁고 시장 내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유료 방송일 텐데 유료 방송의 그 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 법제 체계를 개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상파, 유료 방송, OTT 뭐 이런 것까지 어느 매체가 어느 매체를 대체한다, 뭐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있다, 어떤 매체는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구분을 하기도 매우 모호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도입되면서 이전처럼 송신 수단으로 방송이냐 통신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송신 수단이 다르지만 제공하는 콘텐츠가 같을 수도 있고 그 다른 콘텐츠를 같은 송신 수단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 서비스의 목적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서도 또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주체가 민간이냐 정부이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같은 하나의 매체에 혼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새로운 매체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송 미디어 서비스의 분류 체계를 현재처럼 뭐 송신 수단에 따라서 방송, 통신으로 나누는 수직적인 구분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인 체계로 두는 것이 방송 미디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체계로 두는 경우에 그 안에 그러면 여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콘텐츠 측면에서는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디어에 있어서 콘텐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 이외에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한다라고 한다면 기존 방송이나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신기술 형식을 새로운 분류 체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콘텐츠 이외에도 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을 하나하나 다 나누어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체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망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차원의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망 위에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매체인 플랫폼 차원에서는 규제 체계를 다시 어떻게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 수준에서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그리고 각각의 영역 특징에 부합하는 규제와 지능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지연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었다가 보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등잔 밑이 어둡다. 아니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전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늘 텔레비전 보고 OTT 보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서는 이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최수정 연구위원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을 거쳤다가 지금 현재는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25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수정입니다. 우선 제가 발제할 내용은요, 온라인 플랫폼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인데, 사실은 이제 부제목으로 다른 그 공정과 혁신의 조화라는 것이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 세션에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규제라는 것이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규제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위험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또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기술의 혁신을 또 촉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입법이라든지 규제를 위반하거나 또 집행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선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최근 현황과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자율 규제와 입법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말씀드리고 특히 입법 중에서 이제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과연 입법이 된다면 어떠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지 혁신과 공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 입법이 된 그 법안들을 볼 때도 다 정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에서 정의한 것을 살펴본다면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마켓플레이스라든지 검색 엔진 그리고 소셜 미디어 창작 콘텐츠 아울렛, 앱스토어, 통신 서비스 그리고 결제 시스템, 소위 협업 또는 기경제를 구성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르지만 상호 의존적인 사용자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이제 좀 복잡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은 우선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중에 특히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이제 O2O 서비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양면 시장하고 다면 시장의 특징을 가진 O2O 서비스 산업의 이제 2023년도 시장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인 뭐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그 속도가 좀 주춤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성장한 거는 사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요즘 최근에 배달앱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음식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운송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60.7%를 좀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음식점 숙박 서비스들도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기반으로 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 여기서 좀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운송 서비스 아까 이제 배달 서비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두 번째로 거래 기반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체의 집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을 이제 다양하게 미쳐왔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배달 서비스라는 걸 앱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그 배달 없이는 주말을 보낼 수 없는 그런 라이프를 좀 지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고 이게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택시 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저도 이제 이미 플랫폼 앱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거래의 특성상 간접 네트워크 효과랑 고착 효과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또 이용 사업자인 입점 사업자들의 어떤 생존에도 좀 미치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우려가 증대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제 포장주 및 서비스에 대한 그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제 또 무료 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수수료가 또 인상이 되고 최근 이제 배민의 수수료가 이제 인상되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와 함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14년에 NC소프트의 지금 이제 의장의 지위를 하고 계신 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이 기억이 났었는데, 그 모바일 게임 개발사는 수장롱이라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00이라면 여러 단계의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를 좀 다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개발자에게는 결국 20에서 30 정도만 남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좀 경쟁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사실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2024년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게 비단 뭐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고 이게 이제 거의 그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 주요 국가 어느 나라나 사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 개정을 하거나 입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경쟁법 집행 강화를 통해서 독점 규제 및 시장 구조 개선을 좀 중심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EU의 경우에는 이제 입법이 좀 추진이 되었는데 완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일찍이 2017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경쟁법에 기해서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내렸고요. 또 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그 시사점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에 대한 좀 그 필요성을 일찍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용 사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매개 서비스 이용 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촉진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위 P2B법이라는 것을 좀 제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P2B법의 그 피규제 대상 중에서도 핵심 그 플랫폼 서비스, 즉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시장 지배적 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입안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시행이 되고 작년 9월에 이제 이 씨가 처음으로 이 핵심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이제 게이트키퍼들이 이제 좀 규제를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20년도에 이제 게이트키퍼와 유사한 특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그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라는 업무를 거의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2019년도 11월 정도에 이제 공정위가 발의한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거래법이 이제 규제 영향 평가의 대상으로 좀 올라왔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정부가 발의하는 그 규제 법안의 경우에는 그 규제 심사를 타야 되는데, 이 2019년도 11월에 10월 정도에 그거를 이제 초안을 그 규제 영향 분석서 초안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가 이제 2020년도 1월 정도에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규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좀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입법과 자율 규제의 두 개의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법의 기존 법률을 좀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없는 그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고자 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장의 기능을 좀 최적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대안적 문제 해소 방안인 자율 규제도 선택해서 지금 자율 규제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 규제와 입법으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되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입법정에서도 좀 일부 완료가 된 게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라든지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입법이 완료가 되었고요. 개정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자율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별도 입법 추진은 아직까지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고, 지난 국회에서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22개 정도가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국회가 시작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법안은 5개 정도가 좀 올라와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해서 좀 규제적인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좀 골자로 하는 그 입법 추진이, 사실 지난 정부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 다툼 때문에 좀 장기화로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법무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를 구성을 해서 각 국가별로 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불 분과 소비자 이용자 분과, 그리고 데이터 AI하고 혁신 공유 거버넌스 분과로 4개 분과로 좀 이루어져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분과 자율규제 방안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 보시면 3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이점 계약 가능 개선이라든지 그 분쟁 처리 절차 개선, 그리고 이제 부담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마련인데,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이 이제 자율규제 방안으로 1년간 무료 서비스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재 좀 갈등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마켓 분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3가지로 주요 내용을 해서 그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자율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행 점검에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서는 자율 규제 방안을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그 이행 점검 결과가 보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에 이제 그 공정위가 준비를 해서 입법 예고를 2022년도에 한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지난 회기 때 이제 폐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작년 12월에 사실은 이제 공정위에서 플랫폼 경제 촉진법 제정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거는, 예전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규제하는 이유 방식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그 플랫폼 중에서도 지배적인 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좀 2023년도 12월에는 추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과도한 수수료 요구라든지 그 경영 간섭이라든지 불이익한 거래 조건의 설정 변경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소위 갑을 관계를 좀 규율하는 법제 위주로 법안이 좀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DMA 입법 이후로는 미국의 어떤 빅테크와 같이 좀 커다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 입법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에도 2가지 그 22대 국회 법안들도 살펴보면은 2가지가 같이 되어 있거나 좀 이제 2가지 방향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회기 때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고요. 22개 정도가 발의가 되었는데 다 폐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2대 국회 발의 현황인데 5개 정도가 지금 현재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가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 규제 및 공정안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4개 정도가 발의가 돼서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갑을 관계 규제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전적인 좀 규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변경 해제 및 서비스 제한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라든지,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 이제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 규제 같은 경우는 핵심 플랫폼의 서비스 신고 의무라든지 그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이제 지정하는 문제가 요즘 또
국회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정이라든지 또 기업결합 신고라든지 독과점 남용 행위 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지만 이제 내용들은 사실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 제한 행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멀티호밍 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애 대우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자사우대 요즘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에 관련해서도 자사우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사우대라든지 끼월 팔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향후에 어떻게 입법을 해야지 혁신과 공정을 좀 조화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이용 사업자 간의 갈등은 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법안을 이제 발의했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플랫폼의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서 공정의 조치가 다소 좀 늦게 이루어져서 이제 회복이 좀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계를 좀 부딪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하지만 입법을 할 경우에도 좀 혁신과 공정을 좀 균형 있게 좀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입법이라는 것이 향후 이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제한 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이런 입법을 할 때는 사실 사전적으로 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 경제 시대 규제 설정은 이제 위험 기반 규제가 그 위험 기반에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례의 원칙 그리고 유연한 규제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요. 사실 위험 기반 규제를 하고 또 비례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능하다면 이제 BC 분석을 좀 사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C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이제 정성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다면 최소한 어떤 샘플 조사라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해관계자 의견 및 수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그렇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법 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런 입법 사항들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혁신과 공정을 좀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피규제 대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도에 진행한 피규제 대상을 설정을 할 때는 사실 그 당시 이제 분석서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유사입법례를 가져온 것으로 좀 추측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 피규제 대상 설정에 사실 중소기업이 좀 포함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야 된다,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피규제 대상을 설정을 할 때 특히 이런 입법이라든지 의무를 부과를 할 때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사실은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간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터디는 부처에서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경제적 분석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피규제 대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규제라는 것이 한번 생기게 되면 사실은 개정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규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규제 설정에 있어서 좀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입법과 자율 규제를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입법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유형별로 사전 사후 규제를 좀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협력 문화 확산이 가능하도록 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도 이제 규제는 다 있는데 이것이 왜 제대로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집행력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규제를 위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 규제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국 간의 기능적 역할 좀 분배를 통해서 플랫폼 규제의 운영과 집행을 좀 신속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서 사실 이제 부처 간의 이견이 좀 커서 그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저는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역할을 분담해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있어서 사실 이제 역차별 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알리테무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특히 생성형 AI 등 AI 생태계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도 동시에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정책과 입법의 가버넌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규제하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고 적응적인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런 사회 변화 속도가 급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응적이고 그 민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전 세션에서 사후 평가라는 부분이 나왔고 지금 현재 사후 역량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별로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입법을 한 이후에 사후의 그런 집행 영향에 대해서 이제 사실 사전적으로 영향 평가를 하는 거는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이 규제를 도입하고서 어떤 베너핏과 어떤 코스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사후 영향 평가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집행을 하면서 개선 방안에 지속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을 2분 정도 줄여주셨고요. 그리고 아마 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하지 않을 뿐이죠. 주위 사람 도움을 받고 언제가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는 이제 다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 토론은 이제 두 번째 토론자 두 분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이제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이제 바로 공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시 이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기 한정미 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이시고요. 지금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이시며 중소벤처기업부 자율규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각 10분으로 되어 있지만 한 8분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개받은 신영수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제가 이게 이제 토론문 전체의 제목을 그 두 분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보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코멘트하거나 뭐 지적할 내용이 없이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두 분 거를 같이 녹여서 다 작성을 했는데 좀 나눠보면 최지연 연구위원님 발제는 이제 특히 이제 통방 규제, 방송통신 규제 측면에서 OTT 환경에서 이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규제적 이슈들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이제 참고가 됐는데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법제연구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꼭 입사한 지가 20년, 2004년에 제가 입사를 했었는데 과제를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때 학위를 받고서 처음 쓴 논문이 이거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통신과 이제 경쟁, 방송 이런 그때 IPTV가 이제 주로 동기였던 것 같은데 이 융합 통방 융합 환경에서 이 규제 관할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제 한참 좀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방송위원회하고 통신위원회가 합쳐지기도 했었죠. 그때 계기로. 근데 이렇게 이제 최 연구위원님 이제 그 발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대립 구도가 크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학계에서 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송 규제나 통신 규제의 그 기본적인 입장, 그거를 이제 전혀 그 구도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OTT라는 새로운 환경에 또 도전을 이제 직면하면서 이거를 또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거기에 사실은 이제 저 보고서 이제 작성하실 거가 상당히 기대도 되고 그걸 저도 주목해 좀 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뭐 그 방송통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구도 속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이제 경쟁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송 규제나 통신 규제 외에 시장의 경쟁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방송은 뭐 상당히 여전히 뭐 헌법적인 이슈도 공법적인 이슈가 상당히 있지만 통신은 상당히 이제 산업화가 많이 돼 있어서 시장 규제 가까이 상당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방송 통신 그 외에 이제 또 경쟁 통신 분야에 있는 사실 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도 보면 대부분 이제 방송의 중립성 이런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법적 이슈인데 통신 이슈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은 뭐 공정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 규제에 관해 이제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산업적으로는 이제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은 사실 이제 OTT가 방송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침입하고 있지만 그 규제에 도전하고 있지만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좀 바꾸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최 연구위원님께서 후속 연구를 한번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그걸 이제 뭐 토론문에도 이제 써놨는데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수정 박사님 그거는 그 영화 뭐 OTT 관련된 건 뒤에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수정 박사님 그것도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간단히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플랫폼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됐다가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다시 또 정부 특히 공정위도 의지를 갖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 다 야당 발의 법안이어서 구도는 조금 그렇게 지금 진영이 있는 논의가 좀 돼버렸습니다. 근데 21대 국회는 가불 규제는 이제 소비자 보호적 관점이 좀 주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독과점 규제,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로 좀 압축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도 주로 이제 공정거래 관할권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업에서는 강력하게 기업 쪽에서 경제계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거나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의 근거는 뭐 다 짐작하시다시피 이 플랫폼 시장이 워낙에 이제 역동적인 시장이다. 여기도 잠깐 해놨지만 12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뭐 검색 플랫폼, SNS 플랫폼, 쇼핑 플랫폼이 해가 다르게 지금 요즘엔 네이버 검색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구글이 훨씬 정확하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이제 또 인공지능까지 탑재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SNS는 뭐 더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도 거기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변화했고요. 이제 요즘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 잘 없고 OTT에서 거의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 규제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바가 같이 이제 국내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규제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외국 기업들이 다 장악할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써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 논의는 이제 굉장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이제 그런 입체적인 조망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조급하게 보이는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플랫폼 기업들이 원인 제공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면 전형적인 뭐 경쟁법적 관점에서 이게 플랫폼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공짜로 줘가지고 이제 뭐 의존성을 이제 심화시켜 놓고, 그래서 소위 아까 말씀하신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굉장히 일으켜 놔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가 카톡을 쓰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 친구들 다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환 비용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고착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가격 올리고, 그래서 길목에서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면 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고생이 줄어들 거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게 그럭저럭 확인이 되고 있는 징후들이 있고, 실제로 뭐 공정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쿠팡도 최근에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혁신적이고 새롭다는 인상이 이렇게 좀 느껴지지만, 오히려 행태를 보면 더 획기적이고 퇴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더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골목시장 이제 침탈하고, 뭐 그래서 오히려 한 세기 전에 우리가 소위 초창기 재벌들이 하는 그런 거 비슷하게 막 이제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여론을, 플랫폼이 그냥 단순히 경제력 지배 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어떤 정경유착이나 입법 로비 이런 것까지도 들어온다. 그래서 소위 미국에서도 한 세기 전에 1930년대에 막 그 등장했었던 그런 대기업들에 의한 어떤 정경유착,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변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럼 그냥 방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EU에서도 말씀하신 이제 DMA, DSA도 만들었고, 영국도 지난 5월달에 입법이 이제 됐고 법안이 효력을 발휘했고요. 일본하고 호주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 입법례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동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구도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끝으로 여기에 뭐 그 새로운 플랫폼, 뭐 AI 플랫폼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영화, 이거는 뭐 그냥 토론문으로 대신하는데,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제가 이제 정리해 보는데, 요걸로 이제 대신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까 최승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규제하고 잊어버리기,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머리에 남는데요. 뭐 좀 반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플랫폼 자꾸 규제를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거는, 이게 공정거래법이 다 하고 있는 거고 다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제 입법 추진하는 거는 플랫폼이 워낙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 시장 판도가 바뀌어서 되돌리기 힘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 보면 다 뭐 쿠팡 사건도 한 5년씩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 5년씩 돼서 이제 그때 가서 비로소 제재해봐야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사전에 딱 지정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바로 적기 시정하겠다는 게 입법의 취지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설득을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충분한 이해, 설득, 그리고 입증 과정이 좀 필요한데, 특히 플랫폼은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칭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전에 신용카드, 묵까지, 뭐 최근에 뭐 나오는 이런 플랫폼까지 해서 다 그런 양면 시장성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이 플랫폼의 독자적으로 이제 필요한 논거가 뭐냐, 이거를 그래야지 입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네 가지 뭐 자사우대라든지 MFN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팔기나 뭐 멀티호밍 이런 것도 기존 공정거래법 사건하고 다른 플랫폼 사건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저도 나름 이제 뭐 이거저거 좀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그런 논거를 입증하고 규명해내야지만 입법의 이제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EU DMA나 DSA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직 시행 초이고, 또 많이 했던 뭐 GDPR입니까? 이제 아시는 바대로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된 여러 가지 유럽 연합의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그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입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 있고, 특히 외국 입법 이제 특히 역차별 문제가 하도 제기되니까 정교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규제, 사후 규제 얘기인데, 플랫폼 시장은 이게 보통 경쟁 당국은 사후 규제하는 거고
규제, 뭐 방통이나 이런 규제 당국이 사전 규제를 하는 건데 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 당국이 사전 규제하려고 하고 규제 당국이 사후 규제하려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정위가 추진하는 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도 사전 규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저는 이제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전 지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규제다. 본질적으로는 사후 규제가 맞는데 이제 사전 지정하는 거가 이제 되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저항들을 하는데 그냥 제가 뭐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많이 지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한 4개나 5개, 잘해야 외국 2개, 국내 한 2개 아니면 3개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외려 이렇게 지정하는 것 자체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제 동의하는 편인데 예측 가능성이 높고 또 예방적 측면이 있으니까 빨리 좀 맞춰주시길.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1분 안에 그 OTT 관련해서는 뭐 사실 지금 이제 영화하고 비디오물 OTT가 컨텐츠 영화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어서 영비법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비도 영화 개념 자체도 좀 바꿔야 되고 홀드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 상영할 때 6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건 또 외국 국내 영화가 또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역차별 문제. 끝으로 한 가지가 이제 통상 이슈인데요. 이게 많이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근데 통상 이슈라는 게 주로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마라. 외국 기업 중에 가장 유리한 거를 거기에 똑같이 적용해라. 소위 이제 내국민 대우하고 최이국 대우잖아요. 근데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고 너네들이 규제를 하든 아니든 우리 기업들한테는 적용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뭐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법원 만들어 놓고 미국 기업들 타겟으로 했는데 우리는 국내 플랫폼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조금 구분해서 좀 귀담아드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최초에서 죄송하고 이어서 그럼 한정미 의원님 10.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정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후배 여러분 모시고 학술행사 자리에서 제가 짧게나마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 학술행사 프로그램을 받아봤을 때 제가 토론자 중에 맨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상컨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 앞에 토론하시는 분께서 이제 신영수 교수님이셔가지고 신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정말 전문적인 의견을 다 주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두 예상 모두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벌써 행사 종료 안내 멘트가 막 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그 시간의 압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이미 너무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의견만 좀 덧붙여 보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OTT 플랫폼 공정 경쟁 시장에 대한 발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발표 중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제 전통적인 방송은 공중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공익성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청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방송의 공적 책임 또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그 안에서 소유 제한, 인허가 제도 이런 것들을 규제 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감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OTT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방송이냐 통신이냐 이런 거를 굳이 구분을 꼭 해서 어떤 법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디어의 개념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 개념으로 법 체계를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개념과 용어를 도입하고 이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후에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기존 방송의 개념이 방송법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 법에서 방송 사업과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전달 매체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형태의 새로운 전달 방식인 OTT 서비스가 이런 방송법 내에서 규율을 받을 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방송법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 OTT 서비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국내 방송 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외에 어떤 국내 OTT 사업자와 국외 OTT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의 관점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OTT 사업자에 대한 경쟁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훨씬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향후에도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도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이라든지가 포함될 정도로 사실 그 민생경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어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신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딱 하나의 공정 경쟁으로서의 문제만을 검토하기에는 또 이 입법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최근에 쿠팡 사태로 인한 알고리즘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또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입점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 사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OTT 사업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 OTT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 국내 기업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연계선상에서 이들 특히 중국 플랫폼이라든지를 통해서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같은 것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OTT 사업자 규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에 있어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차이 같은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규제 수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앞서 최수정 박사님께서 발표할 때에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대규모 대형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만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이라는 데에는 동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 발생이라든지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중소규모 플랫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방식과 규제 수준, 규제 대상을 단계화하는, 규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토론 신영수 교수님은 이제 현장의 감각으로 해서
자세히 많이 주셨고요. 다음에 한정미 토론자께서 이제 주로 시장 문제 이야기를 일단 토론을 하셨으니까 두 분 발표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지연입니다. 그 OTT 플랫폼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발표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숭숭 나 있는 구멍을 그 신영수 교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모두 최대한 반영하여서 연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정희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몇 가지 그 질문사항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송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플랫폼에 해당하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도입하는 방식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IPTV가 그 들어왔을 때에 그 방송의 방송법의 IPTV를 이렇게 포섭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IPTV 법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시 플랫폼 미디어법을 새로 만약에 만든다면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IPTV와 방송에는 그 콘텐츠의 차이가 또 조금 있긴 하지만 또 비슷한 규정도 있어서 이게 이대로 두 개를 나누어서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TT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런 그 방송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진화를 함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영역들을 함께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법에 그 우산을 씌워두고 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쪽으로 같이 그 수평 규제로서 간다면 그런 그 법의 우산 안에 새롭게 포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정작 그 저작권을 모두 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애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콘텐츠 제작에 따른 수익 같은 것이 콘텐츠 산업 발전과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과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악명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차원에서 국내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국내법상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양도와 관련해서 공정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U의 경우에 그 디지털 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저작권을 양도할 때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합의된 보상액이 나중에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도록 또 이렇게 두고 있고 원 저작자가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그 저작권 양도가 그냥 원칙적으로 사적 계약이다 이렇게만 두고 있어서 저작권을 양도할 때 공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EU의 사례를 참고해서 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국내 OTT에 대해서도 그런 콘텐츠 제작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아직 연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연구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최수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발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두 분 토론자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그 배달앱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사실 아까 신영수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설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득도 분명히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입법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반대 입장에서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인데 가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좀 살펴볼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용들을 보면 서명 계약서는 이미 이제 쓰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스트가 더 추가적으로 들까 항상 이제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고민할 부분이 일이 생겨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신용카드 이 수수료가 어떻게 그 규제에 대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라는 게 이제 전 국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를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게 사인 간의 경제잖아요. 사인 간의 거래인데 했다라는 그런 입법적인 좀 이제 설명이 있어서 사실 배달앱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이제 뭐 이건 배달앱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업자들도 게임 개발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플랫폼이 없이 영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 그럼 매출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과 거의 같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인 간의 경제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자율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고 이행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입법이 된 이후에도 아까 이제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부처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BC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디지털 경제 특히 불확실성이 강한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 가장 최소의 비용이 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자 답변 잘 들어서 혹시 토론자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없으면 그러면은 아까 저기 오전을 포함해서 지금 다행히 오전 발표자 두 분 다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1부 발표와 2부 발표 다 통틀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딱 20분 늦게 시작했는데 뭐 20분 정도 한두 가지 질문 있으면은 받고 이 전체적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이때는 아마 빨리 끝내는 게 미약했는데 미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회를 맡으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1794년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계몽주의 영향하에 자연법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수학이 공식 함수 있으면 다 그런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법으로서 모든 인간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법전을 편찬해도 조문도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완벽한 입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정부의 규제이냐 자율 규제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정서상 자율 규제가 잘 되고 있는가의 문제. 일부 섹션에서 나왔지만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게 되었을 때 그들만의 문제. 제가 보니까 원자력이 제일 심한 것 같거든요. 원자력은 학과 있는 데는 저기 서울대하고 한양대밖에 없고요. 실제 원자력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딱 하는 게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떠들어? 내 말 믿어. 그거로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이 커지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또 하나 얼마 작년에 생각하다 보니 내년에 이제 얼축 대홍수라 해가지고 한강 엄청난 홍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선 총독 지방에서는 이제 계속 총독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총독부 고위 관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보니까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역사적으로 국가는 가부장적 온정적인 가부장적 국가. 그러니까 백성이 못 살면 국가가 나라가 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남아 있는 표현이 북한에서 쓰는 어버이 수령이거든요. 위대하신 어쩌고 저쩌고 나가지고 어버이 수령이니까 이제 국가 지도자는 자기 부모와 같다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 문제 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기 노르웨이의 저기 그 피어들의 해안 가보니까 그 깎아지는 절벽인데 철조망도 없고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시지 말란 그런 표지판도 없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사고 나서 떨어져 죽으면은 유럽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제 지방자치든지 국가단체 왜 위험한데 표지 안 했느냐 등등등등 해가지고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규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갔을 때 이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34주년 기념 학술대회 역동경제 교연을 위한 법제적 과제의 장시간 앉아주신 그리고 특히 이제 늦게 오신 이제 박세진 원장님 그다음에 김기표 원장님 이현 원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